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본격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스페이스X는 미국 통신업체 에코스타와 50MHz 규모의 무선 주파수 대역 및 글로벌 이동위성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휴대전화에 직접 연결되는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광대역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측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지상 LTE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사실상 5G 수준의 셀룰러 연결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지난해부터 다이렉트 투 셀 기능을 탑재한 위성을 발사해 미국 T-모바일 등 이동통신사와 협업하며 문자 전송과 영상통화 기능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600여 기의 1세대 위성이 궤도에 배치돼 있으며 약 600만 명의 글로벌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경영난에 빠져있던 에코스타에도 회생의 기회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에코스타 주가는 하루 만에 19.91% 급등한 반면 미국 주요 통신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입니다. 2023년 설립된 스타링크 코리아는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준비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의 안테나 적합성 평가를 마치며 규제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8월 11일 장비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면서 하반기 상용화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5G 기지국 밀도와 연결률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 대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해상, 정보통신망과 같은 B2B, B2G 분야에서는 매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6G 시대에는 위성을 3차원 기지국으로 활용하는 설계가 필수로 논의되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등 끊김없는 연결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스타링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도 저궤도 위성망 구축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타링크를 앞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거왕 프로젝트로 2035년까지 13,000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럽도 아이리스2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자해 위성 2기 발사에 나서지만 규모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이라는 규탄이 거세지면서 경제적 제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투자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과 무역 지원도 전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의회 연설에서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이 있다며 혐의를 받는 국가에 향하는 제품에는 새로운 보조금이나 지원이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 매체 페렛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코틀랜드 기업청은 레이시온 탈레스, 레오나르도 등 방산업체에 약 275만 파운드, 51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은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드론 전투기, 유도미사일 등을 생산해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이스라엘 기업과 은행에 대한 지분을 대거 매각했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달 이스라엘 기업 11곳 투자를 철회한 데 이어 미국의 건설장비 업체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은행 5곳 지분을 팔아치웠습니다. 매각 규모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터필러 장비가 팔레스타인 주택과 재산 파괴에 사용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제 집단학살자 협회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집단학살로 규정했으며 식량위기 분석체계 IPC는 가자 지구에 이미 기근 단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공급 기업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볼보, 팔란티어 등 이스라엘군과 협력한 다국적 기업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스라엘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팔레스타인인 통화 데이터를 군사작전에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내 시위에 참여한 직원 4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생활용품 업체 러쉬는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에 항의하며 영국 전역 100여 개 매장을 하루 동안 전면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국제적 손절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두둔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캐터필러 지분 매각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노르웨이 정부에 직접 항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은 잘못된 주장에 기반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노르웨이에 대한 관세 부과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관계자 비자 중단까지 거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자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을 겨냥해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연대하며 맞불을 놓고 있어 향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아프리카를 정조준하면서 중국이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무역에서 중국이 올해 600억 달러, 약 83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며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프리카에 1,410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810억 달러를 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차, 산업장비 같은 제조업 제품이 수출 급증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8월 기준 대미 수출이 33% 급감한 반면 아프리카 수출은 26%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의 전자상가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싸야 팔 수 있는데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아프리카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은 60% 늘었고 20개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외에도 철강 수출은 올 들어 30% 증가했고 농업, 건설, 조선기계는 40% 이상, 전동기 발전기는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67% 늘었고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와 샤오미가 점유율을 키우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4개를 중국 업체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프리카 원조를 대폭 삭감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레소토는 50% 관세 위협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충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0여 개 국가는 2000년 제정된 법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이 틈을 노려 중국은 지난 6월 아프리카 53개국에 사실상 모든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아프리카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제조품을 대거 수출하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주로 들여오며 흑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된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불법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러 대기자가 8,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의뢰자는 6,667명으로 2021년에 비해 1,180% 증가했습니다. 불법 토렌트 이용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실제로 받은 인원은 2,457명에 불과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교육 대기자는 8,171명까지 불어났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전송행위로 간주돼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나 법무법인 고소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도 2024년 교육 수강자의 88%가 토렌트 이용자였으며 치매 저작물의 88%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이었습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초범 등 경미한 위반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저작권 기본 개념, 불법 복제물의 사회적 피해, 합법 콘텐츠 이용법 등을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토렌토 중심의 위반 사례가 폭증하며 제도 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업계는 불법 유통이 합법 OTT, 영화 산업의 수익 악화로 직결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저작권 보호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불법 복제가 창작자 수익 감소뿐 아니라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토렌트 관련 분쟁 조정 사례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검찰 연계로 18건이 회부돼 11건이 성립했고 법원 연계는 5건 중 2건이 성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이용자 재범 방지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